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갑자기 시작하면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경국 실장님은 제가 소개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일하시는 곳은 재단법인 그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현풍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하고 인연이 된 지도 벌써 오래 되었는데 저하고 그 함께 지역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 일이 굉장히 바쁘고 또 촉박한 일정으로 또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늘 가까이서 뵈면 그 하드한 일을 같이 할 때도 늘 여유가 있으시고 또 늘 그 웃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고 싶고 또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바쁘신 지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김미연 박사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데도 다녀본 적도 없고 뭐 강연을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김 박사는 제보다 연배가 많이 어리지만 저는 아주 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주 얼마나 그 좋아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그 요청이 왔었는데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나니까 와 이거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 다른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그 조금 좀 뭐랍니까 좀 절곡이 많은 삶을 살한 거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도 몰라요. 우리 또 그 큰애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무심해. 또 둘째도 무심해요. 둘째도 무심한데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2학년에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김 박사 좋아하지만은 여기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 인생을 살면서 큰 어떤 그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 자동차 부품 회사 다니신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평생 이제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한국 델파에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이제 4년 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참 견디기 어려운 어떤 저한테는 그 인생의 절곡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아버님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어머님은 그 마산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목상을 했어요. 예전에 포목상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포목상은 대단한 겁니다. 포목상은 재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이제 그 예전에 따지면 아주 부유한 집에서 컸어요. 아버님은 또 해군나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경찰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고위직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그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때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뭐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뭐 아주 행운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잘 만난 행운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 군에 갈 때까지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 모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은 대학교 때 저희 집에 풀장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었으니까. 예. 우리 큰애가 그럽니다. 우리 큰애가 옛날에 제가 살던 그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 봐도 뭐 어마어마한 집이거든요. 그 상당히 놀래요. 아버님이 이제 그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 일찍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은 높은 그 직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그래요. 경찰 공무원들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계급이 10년 동안 진급이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39에 경찰서장이 됐어요. 총경이죠, 총경. 49에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49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시작했던 일이 아버님은 그 해양 경찰 그 해군 사관학교 있다가 해경에 왔다가 이제 육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박업 그러니까 해운업을 했어요. 해운업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하기가 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 성장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뭘 손대도 하기가 쉬웠어요. 아버님도 공무원이지만 해운업으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좋은 시기 때 이렇게 제가 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선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떠밀려서 살은 것 같아요. 제가 군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집에 오니까 제 직장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 공합 설계 쪽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계 설계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근데 제 직장은 정해져 있었어요. 왜? 아버님이 정해놨어요. 저희 집이 이제 해운업이기 때문에 우리 형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기 전에 형은 미국에 갔어요. 지금 그때서 미국에 가서 안 와요. 미국 시민이에요. 형은 갔고 우리 여동생 둘이 있고 남자는 전데 아버님은 저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를 어디서 지었나 하면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영일 1호, 영일 2호 뭐 이런 배들이 있었는데 이 대우조선에 지었어요. 그 대우조선에 지었으니까 이제 오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우조선에 갔어요. 저는 아주 큰 포부를 안고 갔죠. 이제 한 4, 5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아버님 회사를 이제 이렇게 일부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또 그때 회사 이름이 내외해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여기는 이사로 돼 있었어요. 이제 가니까 대우조선 사장님이 이제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자네 뭘 하고 싶어하냐,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그 기계 설계 쪽이 전공이니까 설계 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불러요. 부르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선택한 게 뭔가 하면 기관실 배관 설계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왜? DA를 생각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너무 뭐 회사 일만 할 때 저는 회사의 다른 일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막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 4년 만에 저희 집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부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버님 회사가 유한회사였어요. 유한회사 같으면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7인이 주주죠.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주주는 어떤 사람을 하냐면 자기 친척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큰아버지, 우리 고모부 뭐 이렇게 저도 그 한 사람이었어요.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뭔가 하면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우조선의 첫 직장 하면서 4년 만에 제 월급이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 저 차업이라는 거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차업하면 차업하는 거지 뭐 별 게 있겠노. 그래서 그걸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팀에서 불러요. 저를. 왜 부르냐면 이제 차압이 들어오게 되면 1차 그 채무자가 누군가 하면 사장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월급을 이렇게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사팀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 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을 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런 와중에 옛날 대우조선에는 그 사람이 34,000명이었어요. 1년에 배를 30척을 짓는데 34,000명이었는데 그 예전에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님 대단하신 그 분이 그 직접 그 어디 그 야대에 나와서 그 이 야전 침대에서 휴식을 하면서 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 혁신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끌었는데 히다치 조선에 가니까 1년에 30척을 짓는데 인원이 7,000명이에요. 4배, 5배 더 많은 인원을 들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인원이 11,000명에서 30대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3분의 1을 줄여요. 그 3분의 2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간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룹 간의 기업의 이전을. 그 중에 그때 제일 인기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한국 델파의 전신이 대우 HMS였어요. HMS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걸로 이제 어플라이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라면 하나는 제 월급 차압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또 본래 그 자동차 쪽을 또 이렇게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어쨌든 어째 보면 조금의 저한테도 선택의 어떤 기회가 있었다 봐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대우조선에서 대우 HMS로 제가 이제 직장을 이동하게 됩니다. 대우조선에 직장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 왜 또 바로 결혼이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든 서클이 있었어요. 그 서클이 있었는데 1학년 이제 제 3학년 때 1학년이죠. 제가 이제 회장단을 그만두고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후배들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지금의 집사람이에요. 이 파인더에 딱 들어오는데 이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친숙한 사람이 친숙한데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집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9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9년간 연애를 했는데 우리 집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니까 우리 집은 우리 처가는 그 우리 장인어른이 또 이제 그 군수 그렇게 군수를 많이 하셨어요. 군수 시장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집안인데 그러니까 5남매의 막내 딸이에요. 고명딸이에요. 딸. 우리 처남이 4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상당히 엄격하게 키웠어요. 다들 뭐 우리 처남 너희 다 그 중매로 결혼했거든요. 그 연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둘이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집이 엉망되니까 그 집에다가 어떻게 뭐 딸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말을 못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는 이 사람은 이제 낳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산역 앞에 조그만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내 이야기를 했거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헤어지자 말 못하죠 사실은.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펑펑 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은 그 뭐 이야기는 계속 듣고 뭐 본인도 이제 이해를 다 했죠. 했는데 이제 본인이 결정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를 그렇게밖에 안 봤냐고. 자기는 그게 너무 서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자기 집에는 반대를 했죠. 특히 장모님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모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얼마나 딸을 이뻐하고 우리 딸은 뭐 누가 데리고 갈 건지 이거 뭐 얼마나 그 가슴이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도 알고 우리 집 부도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죠. 근데 장인어른이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찾아갔었어요. 그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 우리 딸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서 살 거냐 묻더라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장인어른이 그제도 군수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 그제를 잘 압니다. 그제도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섬에서는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섬에서는 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 얼마나 궁금해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는지. 그래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느냐 전화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이제 이 부도라는 걸 알죠. 부도나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눈망울을 보니까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정말 장인어른을 좋아합니다. 저를 이렇게 믿어준 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것과 동시에, 왜 섬에서 나오기로 했으니까 직장을 옮기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하려고 먹었는데 이 사간 전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델파에는 오케이 돼 있는데 대우조선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87년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과 동시에 현풍 아시죠? 현풍에 보면 학산 아파트라고 13평짜리 그 연탄 보일러 있는 조그만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혼 살림을 이제 좀 차리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다 뭐 차압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 축의금의 반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 뭐 장인어른 오케이 하죠. 저희 아버님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했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뭐 그때 반을 했다고 한 그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을 받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부도 나기 전에는 어마무시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억에는 40만 원을 받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40만 원을 갖고 이제 학산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자 거기서 이제 이제 월급 차압당한 걸 풀어야 되니까 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채무에 그걸 해요. 그걸 해서 내 친구가 내가 우리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내한테 월급 차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월급 차압은 한 사람 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차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차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가면 그 친구는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뭐 학산 아파트에 그 신혼살림이라 해봐야 뭐 집이 조그마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울고 갔어요. 딸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장롱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롱은 포기하고 그래서 TV하고 냉장고 뭐 기억나는 거는 2개 하고 그릇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장모님이 뭐 밤새 눈을 퉁퉁 부으셔갖고 가시더라고. 갔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뭐 둘이 뭐 신혼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한 40일쯤 됐나? 저희 집에 집달리가 왔어요. 집달리가 3명이 왔는데 집달리란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집에 있는 그렇게 재산 차압할 게 없으니까 가구를 차압하는 거예요. 가구를 못 쓰게 해요. 가면 냉장고 문 여는데 탁 붙이고, TV 스위치 켜는데 탁 붙이고, 뭐 장롱 여는데 탁 붙이고 이렇게 해요. 그 빨간 딱지를 붙여요. 그럼 빨간 딱지를 뜯지를 못해요. 떨어면 위법이 됩니다. 이게 딱지를 딱 붙이는데 그냥 뭐 완전 집사람이 완전 막 완전히 뭐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집달리에 그 온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인데 신혼 살림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한쪽에 모아서 이렇게 좀 붙여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 거울 딱 들어오면 거울이 큰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뒤에다가 다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면 그 최악의 상태는 이제 막았죠. 제가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한테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개인하고 은행하고 합쳐서 4군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큰 집, 고모집 이런 집에도 다 저처럼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재판을 해서 이기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재판도 안 하면 이걸 아예 포기한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주체들한테 비난을 많이 우리 아버지한테 비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판을 하면 재판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또 부담을 했어야 됐어요. 그 재판비를 부담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채무자들은 또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말 뭐라 하면 참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이나 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약간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더라도 제 3의 밝은 부분을 제가 계속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집에 가구 만들기입니다. 우리 집에 가구 만들기. 그래서 제가 5층 있는데 옥상에다가 제가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올라가서 밤에 불을 켜놓고 가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이제 그 6인용 식탁, 6인용 식탁. 그 다음에 소야기 우리 그 카우치죠, 카우치. 그 소파. 그 다음 TV 넣는 TV 다이.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설레는데 제 식탁은 9년을 쓰고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주고 왔어요. 예, 그만큼 사실은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저희한테는 그 제가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실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부분이 있고 그거 하면서 뭐랍니까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어두움을 밝은 면으로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정말 힘들어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채무를 거의 다 해결했어요. 채무를 거의 다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채무를 거의 다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 그 부산은행에서 채무도 해결하고 개인 채무도 해결했어요. 그리고 제가 델파에서 뭐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15년 만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부장으로 진급합니다. 거기에 이제 새천년도에 2000년도 이제 1월 1일부로 이제 부장이 진급이 돼요. 진급이 되고 제 채무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채무 해결하기는 그러니까 1999년도 8월달 해결 다 합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이 눈물이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 좋은 사람들 상대로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밖에 나가서 소주를 저도 술을 잘 못해요. 지금은 술을 잘합니다. 집사람하고 또 나가서 둘이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도 있구나. 그래서 진짜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캄캄한 터널을 탁 벗어난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정말 제가 부장 진급되는 한 8, 9, 10, 11, 12 한 4개월 동안 뭐 정말 4개월 동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4개월 동안 정말 한국 델파이가 이제 그 부장 이상들은 연말 되면 망연을 해요. 뭐 우리 경주 힐튼 호텔도 가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 대구은행 본점에 갔어요. 거기 가게 되면 뭐 양주 뭐 몇백 병 이렇게 들러서 뭐 하루 처음으로 밤새도록 잘 놀고 놉니다. 그 이제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이제 그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가기 전날이에요. 우리 인사 담당 상무가 전화가 왔어요. 야, 후보장 큰일 났다. 왜? 차압이 또 돌았다. 차압이 돌았어요. 성업공사라는 데서 돌았어요. 차압 금액이 얼마냐면 25억이에요. 제가 그거 받는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이게 기운이 착 빠져버리더라고요. 기운이 착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확 무너지는 느낌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진짜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애들한테 가장 자주 말하는 이야기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인생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두 번을 못 살아요. 내가 한 번 살 인생, 멋지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제가 가장인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애한테도, 이 가장이라는 어떤 전 책임감 없어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권자를 한번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월급 차압당하잖아요. 집사람한테는 도저히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17년 동안 그 많은 고생을 같이 했는데 또 어떻게 차압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인사부에 찾아가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부탁을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또 차압이 당합니다. 50%는 무조건 차압당하니까. 집사람한테 안 알리려고 그러면 제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월급 차압을 당해서 50%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50%를 제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매월 월급 때마다 이제 차액 부분을 이제
돈을 같이 해서 이제 집사람한테, 집사람 모르죠 이제. 집사람은 월급을 계속 받으니까 통장에. 그게 이제 제가 4개월 그거 해결하는데 4개월 걸렸는데 4개월 동안 제가 9kg 빠졌어요. 저도 뭐 몸무게 많이 난 체질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 잠버릇이 참 좋은데 잠을 거의 2시간을 못 잔 것 같아요. 걱정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잠을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성업공사를 찾기 전에 우리 김 박사님한테는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성업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우리나라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산업 발전을 할 때 정부의 어떤 이 지원을 그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돈을 산업은행이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그 선박을 지을 때 계획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계획했던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선박을 지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 산업은행에서 돈을 줬거든요. 그 산업은행에 나중에 채권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채권이 생기면 그 채권을 맡아서 실행하는 채권 추진하는 거죠. 추진하는 역할을 성업공사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거를 뭐 돌파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자신이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저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을 알거나 산업은행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 수배를 했어요. 수배했는데 뭐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이 한 사람이 났어요. 제하고 이제 업무를 하다가 장비 리스 관련돼서 저하고 하여튼 한 서너 번 만났어요. 서너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 대구 리스에 있었거든요. 대구 리스 있을 때 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이 가격 때문에 서로 막 레고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갈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인데 저한테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4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전화를 했거든요. 저한테. 대구 떠나갈 때 이제는 그 산업은행, 산업리스로 옮긴다. 그 산업리스가 산업은행이에요.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을 하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좀 중간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좀 찾는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첫 마디가 그건 안 됩니다. 산업은행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야지 어떤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이 망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허경욱 씨가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할 때 있을 때가 그게 부산 아니었습니까? 그래 부산 맞다 그러니까 부산 성업공사에서 들어왔죠. 그렇다 그러니까 부산 성업공사의 채권 출신 담당 부장이 자기 처남이래요. 그래서 소개장을 써줘요. 그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실 해결했어요. 제가 해결을 했는데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갖고 있는데 그 25억이란 돈은 그죠? 계속 불어납니다. 왜 불어나냐면 예,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저도 참 어찌 보면 무모하게 달라드는 셈이죠. 근데 이 25억이란 돈은 연체가 되잖아요. 제가 못 갚으니까.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25%예요, 또. 그러면 이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원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50억이 넘지 않나 싶습니다. 50억이 뭐겠습니까? 더 넘겠죠. 계속 사이가. 이게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이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뭔가 하면 자진 변제 요청서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제 변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변제 요청한 그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오면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진짜 저한테는 하여튼 그 감동을 주더만요. 제가 제 어린 나이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거기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요. 또 그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 소위 보정을 무한 보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한 보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의 이 소위 얘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예전에는 다 뭐 무한 보증이었어요. 저도 무한 보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게 들어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매년 소액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소액이라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적 중에 원금 대비 작게 갚는 순위로 따지면 두 번째랍니다. 그 성공했죠. 아주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채무에 대해서는 벗어납니다. 물론 채무 계속 하죠. 평생 갖겠죠. 그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느꼈어요. 제가 참 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칠순 때 돌아가십니다. 칠순 때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5분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한 30분 해요. 같이. 저는 아버님한테서 뭘 받았냐면 아버님한테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뭐 뒤에 뭐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아버님한테 대한 원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알았다고 그러나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한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돌아가실 때 느낌이 너무 이렇게 화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한테 큰 짐을 지어준 미안한 감으로 뭉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톤이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뭐라나 긍정적이라 그럽니까? 곧 돌아가실 줄 몰랐죠. 아버님도 곧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아주 그 상황에서도 아주 이 생각은 그래서 제가 그 긍정적인 이 사고를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게 저한테는 큰 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정말 그는 큰 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소액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언제까지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어느 순간에는 아마 이게 없어질 겁니다. 왜? 제 추심을 담당하는 그 산업은행 그 담당 차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자기 일 같아요. 자기 일.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자기 일 같아요. 자기가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해결하든 해결 안 하든 똑같아요. 어쨌든 일단 제 상태는 일단 이게 이제 제가 어쨌든 이 큰 제한테 인생에 크게 가로켜 막혀 있던 어떤 그 벽이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는 뭐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자랑거리 아닌데 저는 한 번씩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만 보죠, 여러분.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들을 다 좋을 때만 볼 겁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공도 치러 다니고 그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그죠? 중소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게 지금은 통계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15년을 못 넘습니다. 평균. 대기업 30년을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 30년 이상 가는 기업 손꼽아 있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옛날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그죠?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다 합니다. 1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장이라는 사람을 15년에 이게 사장하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간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납니다. 제가 한국 델파에 있을 때 부도가 나면 제가 찾아갑니다. 왜? 중소기업은 부도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임원들도 다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때 항상 뭐 차장 부장 시절 때니까 저는 뭐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웃음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고 좀 밝다 그러나? 좀 그런 편이에요. 제 그 어두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깜짝 놀라요. 제가 그런 구석이 있는가는 뭐 전혀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이라면 우스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극복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얻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저는 그 사람한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가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큰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지? 제가 이제 이게 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도 지금 많이 고민할 때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밀려갔다 그러나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부터 항상 환경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지금 와이프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4년 전에 한국 델파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그만둔 게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 델파이는 그 대우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죠. 그러면서 이게 50대 50 합작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50%의 지분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 50%의 국내 지분은 이게 이제 이 채무 소위 얘기하면 채권자가 가진 거야. 이 채권자는 이걸 어떤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럼 팔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주인이 들어오면 뭐 여러분 뭐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뭐 부장들 이상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 진행 중이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먼저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죠. 우리 지금 제 동기 이상은 뭐 거의 없어요. 뭐 거의 다 나가고 없어요. 많은 인원이 나갔죠. 그 사이에 저한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이는 어느 뭐 제 친구죠. 친구가 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기계 설계과를 나와서 뭐 설계일도 해보고 직장 일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저하고 정말 전공이 잘 맞고 제가 즐겨서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우연히 뭐 제가 선택하게 됐죠. 선택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R&D 이제 소위하게 하면 기획이에요. R&D 기획. R&D 기획과 이제 우리 주행 시험장을 짓는 일이에요. 특히 R&D 기획 쪽의 일에 제가 제 연구기획실장인데 연구기획실장이 제가 3대째예요. 그 회사가 생기자마자 3대째가 벌써 된 거예요. 왜? 거기는 1년 동안에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서 평가 점수가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또 2대를 뽑아요. 2대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그만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려고 옮겨야 되는데 이 과서 1년 만에 저도 관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추천에 의해서 사실은 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일이 과연 이 일이 제가 안 해봤던 일인데 과연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유한 박사도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제가 이 기획 일에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1년 한 3, 4개월 만에 1000명을 만났습니다. 그 상상이 갑니까? 정말 재밌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1년 한 반 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 김요한 박사는 우리 그 대구 전체 그 산업에 대한 R&D 기획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전반에. 저는 자동차 분야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1년 반 이후에는 제가 다 합니다. 그 자동차 부분은. 그 전에는 누가 했는가가 의문이 날 정도로 제가 그 일에 사실은 안 해봤던 일인데 그 좀 뭐랍니까 이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럽니까? 능력을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일이 저한테 잘 맞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두서없이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 글귀 중에 여러분도 뭐 많이 좋아하는 글귀 같은데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 반지 세공사한테 자기가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자기한테 용기를 주고 자기가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글귀를 하나 넣어줄라 했던 그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제 이거는 제 이렇게 써놓고 제 책상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분야의 글귀가 있는데 여기 렌터 윌슨 스미스 가 쓴 글귀가 아마 인터넷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저는 이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릴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물 한 잔 먹고.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한이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저희가 식사를 6시 30분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이제 저희 연사님과 Q&A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일단 뒤에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평온할 때 그리고 항상 우리 상황이 되게 편안할 때는 행복하다 그리고 난 즐겁다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사실 쉬운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그런 스토리를 가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웃음을 가지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웃음이 정말 참된 웃음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해서 감명을 사실 많이 받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저 연사님께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 아니면은 연사님께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네, 앞에 나와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까 3시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에게 우리 데이트 좀 더 하면 안 될까 했다가 핀잔을 먹었는데 오늘 와서 느낀 것은 각자의 시련과 어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다 본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화신에서 이제 총무팀에 다니고 있는 유경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겪으신 시련이라든가 고난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혹시 자제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자제분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여기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보다가 우리 작은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못 보겠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뭐 나중에 보게 되겠죠. 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뭐 평범한 삶이니까 해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제 숨겨놓은 이 고난사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 이제 큰애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우리 처음으로 요 이야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만 있겠습니까? 제가 자식도 키우고 제가 이게 넘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성공의 삶도 있고 제가 아주 밝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자식들한테 준다고 할 수 있는 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한 번 딱밖에 못 산다. 누가 본인 스스로가 멋지게 살아.
그거는 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저 회사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제 진흥원에 그 이제 시험 평가하는 친구 중에 몸무게 100kg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이태희 연구원이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쾌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옷을 아무 때나 입어요. 항상 보면 젊은 사람 안 같아요. 이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야, 네 인생 한 번 살고 말 거 아니냐. 네 항상 보면 너한테 네 모습을 드러내는 걸 숨기는데 네 그렇게 인생을 살 거냐. 그래서 몸을 슬림하고 자기가 자신감 있고 이렇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 그렇게 노력해서 1, 2년간 몸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멋지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그거 한번 해봐라.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잘 안 되더군요. 뭐 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항상 이런저런 되게 네. 찬양이 누나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강연 너무 즐겁게 그리고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남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살 서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렇게 강연을 듣는데 그 중소기업 부도나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한테 꼭 가서 내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또 나는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도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굳이 그런 자리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해주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아마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들한테는 그 이야기 안 했다는 게 우리 집사람은 알죠. 집사람은 아는데 우리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죠. 짐작을 하는데 사실은 뭐 기회를 못 찾았다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든가 뭐 그런 걸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예전에 진주에 그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 이 가공업을 했는데 상당히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이분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그 빈농 출신에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성공을 했어요. 회사에 어떤 그 기능공으로 들어가서 자기 사장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 되다 보니까 소야기 하면 이 경영 마인드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얼마나 그 원가를 따지면서 합니까? 생산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형님한테 라인도 주고 자기 식구들이 다 못 사니까 다 이게 자기 옆에서 그래서 뭐 회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는데 그만큼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이제 소액 하면은 뭐 들어가 보니까 뭐 보통 보면 이게 기업이 부도가 나잖아요. 자동차 쪽은 라인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팀을 짭니다. 팀을 짜서 그 공장을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팀으로 갔죠.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게 되면 뭐 여러 일이 생깁니다. 오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막 몽둥이 들고 오고 다 저희들이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을 해내요. 라인을 안 끊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 쪽은 그거지만 그것보다도 그때 그 무슨 뭐 이름이 잘 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임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회사 들어올 때 임원으로 되면서 자기도 이제 보증을 쓴 거예요. 이제 집에 보니까 집 차업 다 당하고 뭐 엉망돼 있는 거예요. 완전 뭐 밖으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낙담을 하는 건 몰라요. 그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좀 이렇게 온화한 사람인데 절에 맥을 놓고 울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뭐 술을 한잔 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위로를 찾더라고요. 위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그냥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렇게도 해야 되겠군요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뭐 제 이야기, 자기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 들려주는 게 그래 용기를 준다면,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준다면 찾아다녀야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애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다음 달에 저 허경국 실장님 자제분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선배님을 오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참 멋진 선배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제가 사람책을 모시면 이제 에피소드와 메시지를 꼭 한 가지씩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앞서 실장님께서 그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 실장님은 옥상 위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상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6인용 식탁을 직접 만들고 소파를 직접 만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야, 그때 실장님은 가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그 힐링이 됐는데 저도 실장님만큼 큰 인생의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을 때 야, 정말 갈 길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새로운 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3의 길에서 발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실장님께서 이 채무나 차압에 대해서 그것을 그 차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채권, 채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가구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제3의 길에서 실장님은 새로운 길을 인생을 열어나가신 거예요. 그게 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는 좋은 메시지를 받았고 또 말씀 중에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생활해보면 부정적인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걸 해결하려고 부정적인 데 관심을 쏟으면 부정적인 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꽂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긍정적인 걸 찾아가신 거예요. 새로운 긍정적인 거. 그래서 야, 나 실장님이 그때 어떻게 그 인생의 지혜가 이렇게 그 아버님에게서 선천적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또 삶의 가정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앞서 뭐 성업공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말 스쳐 지나가는 그 인연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아마 실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굉장히 충실하고 진실되게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만났으면 아마 그분이 그렇게 그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이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끼리도 또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이 자기 인생에 시련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손이 되어줄지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끼리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경구 실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